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수도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를 하고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최고 통수권자임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마린원 탑승입니다. 그는 새 행정부의 큰 행운과 성공을 기원한다며 나는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말 굉장한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첫날 던진 메시지는 중국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중국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어 믿었던 바이든이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핵심 참모들은 보조금, 환율 같은 경제적 사안부터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과 인권 문제까지 거론해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참모들이 대북 대중 정책에서 그동안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상의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막중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초상집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며 덤핑을 하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불법 보조금을 주는 그들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워딩이면 중국은 그저 불법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와 중국 내 노동 환경 기준을 동맹국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한술 더 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중 강경파인 그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기본 원칙이 맞다며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집단학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어 대만이 중국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거기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중국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적국이라고 표현한 지명자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인 에브릴 헤인스로 상원 정보인 인준청문회에서 정보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미국의 적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 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이 청문회에서 중국의 강경한 접근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관료 지명자들이 중국에 날을 세운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화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지명자의 신장 인권 문제 발언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는 신장 문제와 관련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의 원인은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반중국 세력에 대한 루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신장 문제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이어 우리는 그들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과 상호 대화의 기초 위에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중미 관계와 대만, 신장, 홍콩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함께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친중 노선을 밟는다며 비판 여론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15억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실었는데요. 마침 중국 정부도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미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섰고 새로운 희망의 창을 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중국에게 바이든 정부가 취임식 첫날부터 주변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을 적국이라 칭하면서 시진핑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아프겠다. 여기에 중북러 공산국가를 저지하는 카드로 한국의 중요도가 이전보다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니편 내편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였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북 대중 정책에서 그동안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상의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합니다.
입수한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무장관 지명자 블링컨은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동맹국과 조율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으로 북핵 위험을 완화시키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지명자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주변국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관련 대화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의 김정은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의 설계와 연구는 끝났으며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 3000톤급보다 규모가 큰 4000에서 5000톤급으로 SLBM 6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엔진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핵탄두 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핵탄두 탑재가 아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면 장기간 바닷속에서 자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변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 전술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명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하였지만 북한과의 전력 균형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왔습니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국산 SLBM의 지상사출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일종의 전략 무기로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됩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패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강 외교를 위한 방향성으로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통한 핵잠수함 개발 추진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포럼 대외협력국장은 19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중러 3국이 핵미사일, 핵잠수함 전략을 갖춘 데 반해 한미일 3중국에는 미국만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입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협정은 미국이 판매하거나 양도한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안을 원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개발 역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미 사거리 지침이라는 자물쇠가 걸려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지침을 재개정해 비군사 용도의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으나 군사적 용도의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800km의 사거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천명한 데에 그동안 묶여있던 여러 군사협정들을 새롭게 할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46건으로 이 가운데 한미동맹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각각 14건, 12건입니다. 특히 결의안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거론하며 두 나라 간 수용할 수 있는 단연간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전 정부였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뒤엎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한미 관계를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에서 동맹의 정신을 소중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핵심 지역은 단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황별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저 한국의 이익과 안보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